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OMC 특집인데 사실은 FOMC가 지금 뭔가 다이나믹한 결정을 통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는 좀 어려운 시기죠. 가장 주목을 받을 때 언젠가요? 한번 크게 터져야 돼요. 경제가 박살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파월 임기 중에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박살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급격히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그 금리 인하하고 돈 풀기가 너무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나머지 이제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서 다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그 물가를 잡는, 그럴 때가 가장 다이나믹하게 금리가 움직이고 FOMC 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이 되고 그 의장의 어떤 판단 그리고 선장이 어떤 곳으로 좌연 우연을 돌리느냐, 그때가 가장 주목이 되고 다이나믹하지. 지금 같은 경우는 평시라고 하긴 그렇지만 언제나 중요하니까 그런 경제적인 굴곡이 있고 엄청 터졌다가 고름이 잡히고 상처가 났고 그 과정만큼 다이나믹하기에는 운신의 폭이 지금은 사실 없죠. 그렇죠? 지금 사실 다음 달에도 지금 금리 통화위원회가 지금 FOMC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 달에 갑자기 금리 인상을 했다가 금리 인하를 또 다음 달에 했다가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죠. 지금 이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좀 솔직한 표현을 하면 재미가 없죠. 물론 FOMC를 재미로 보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그쪽 흥미가 있어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것도 또 세밀하게 들여다볼 텐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9.11 테러가 다시 터지고 코로나가 다시 터지고 그래가지고 다이나믹한 걸 보고 싶다. 그거는 정말 변태적인 발상이고, 그렇죠.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경제가 망가지는 꼴을 또 보면 지금 주식 투자자분들은 또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이고 혼란의 도가니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른바 조금 재미가 없는 FOMC 이런 게 오히려 주식시장은 지금 평탄한 길을 갖고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슈가 뜨겁게 되는 거는 트럼프의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는 이게 사실 완전 독립되어 있다고 서로 말하지만 이게 어떤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행정부의 수장이 이제 자기의 어떤 국가 비전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 중요한 경제 정책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대통령이 발을 맞춰서 나가고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둘이 트러블이 있다 보니 아침에 아까 인터뷰했잖아요. 트럼프가 연준 찾아가야 되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지금 찾아갈지 안 찾아갈지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일 안 하고 거기가 바빠가지고. 근데 진짜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는 지금 뭔가 화가 나 있다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지금 비둘기파 중도파, 사실 이것도 좀 의미가 없긴 해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매파, 비둘기파, 올빼미파 있는데 이게 확 드러나서 이게 금리 결정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나오던가,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죠. 어제처럼 인하가 됐어도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보우먼 이사나 해맥 지금 총재가 지금 이번 연도에는 없지만 작년에 있었거든요. 해맥 총재. 보우먼 이사는 영구 투표권자고 거기서 무슨 반대 의견을 표시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대한 의견을 욕을 왜 냈을까 하는 그걸 좀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도 없어요. 지금 사실 반대 의사를 표현할 뭐가 없거든요.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금리 동결, 만장일치. 그러니까 사실 없습니다. 이게 매파 비둘기파가 어떤 활약을 할 수 있는 이 구간이 없어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성향이 언젠가는 발현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상황이 또 나쁜 일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산정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알아두는 거는 중요하죠. 일단 19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중앙은행 이게 아니라 그렇죠? FIB라는 이사회 임원 7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회의인 FOMC가 있고 연방준비은행이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축이 합쳐진 FRS라는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이 세 가지 바퀴가 돌아가면서 다 돌아가는 것인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2명이 있고 이사회 임원이 7명이 있어요. 근데 그 이사회 임원은 7명은 영구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 한 명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특별히 영구 투표권을 주고 그래서 그 팔에다가
연방준비은행 총재 나머지가 4명씩 순환근무를 해가지고 12개의 투표권이 있는 겁니다. 물론 19명의 의견이 점도표에도 다 찍히고 369, 12에는 점도표가 나와요. 거기에도 찍히고 회의에도 같이 참석을 하지만 투표권은 12명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권이 있는 12명의 의견만 보겠습니다. 물론 저번에 닐 카시카리가 대체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번 연도에 투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들어갈 수가 있다. 대체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닐 카시카리 머리 스타일 때문에 많이 조금 각인이 됐을 거예요. 자, 일단 크리스 윌러 주지사 한 말 보죠. 정책 금리를 설정할 때 단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지지합니다. 6월 2일 날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이 비둘기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사실 이 관세 얘기를 나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무슨 뭐 멍청한 뭐 약간 집단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관세 얘기를 자꾸 걸고 넘어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관세 때문에 뭐 지금 뭐 판단하기가 힘들고 신중해졌다. 그게 싫은 거죠. 자기가 관세 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외교 순방하면서 열심히 돈을 자기 표현대로 갈취해가지고 국민들 도움되라고 하고 있는데 자꾸 FRB의 위원들이 자꾸 무슨 관세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져야 되고 뭐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러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트럼프는. 그러니까 관세 얘기만 여기 이 워딩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지금 사실 기분이 나쁠 거예요. 야, 리사 쿡지사 여기도 또 관세 또 등장해요.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관세 넣었잖아요. 관세 얘기를 금기시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기시해야 돼. 이거 진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물론 그 독립적인 기관이죠.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 고용이 감소하고 관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며 또 관세가 나오네요. 자, 희한하죠. 양측이 동시에 악화될 경우 중앙은행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동 플레이북은 없습니다. 6월 3일에 이런 얘기 했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빨리 갈게요. 의장, 제롬 파월 의장. 더 많은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데이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림보 거북이라고 했고요. 트럼프가. 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 유일하게 가장 돈이 많은 곳이니까 뉴욕. 여기만 영구 투표권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영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비교적 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영구화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 관세 얘기 이거 트럼프 발작 버튼입니다. 그렇죠? 이거 누르면 안 돼요. 필립 제퍼슨 부의장 지금까지 발표된 관세 또 관세자 들어갔네요. 관세 인상이 지속된다면 이는 디스인플레이션의 진전을 방해하고 적어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부의장은 일시적이라는 표현 썼네요. 여기서 영구 인플레이션이 뭐 확정돼서 계속 물가 상승한다 이러면은 트럼프 발작 버튼 또 눌립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이클 바 주지사. 더 높은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주고 관세가 또 들어갔어요. 자, 마이클 바가 원래 금융감독 부의장이었는데 이제 그 보험원 이사한테 넘겨줬죠.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야기할 수 있다. 지속적인 상승 압력 저것도 약간 발작 버튼인데요, 트럼프. 자, 그다음에 쿠글러 주지사 5월 중순부터 90일간 중국산 최고 관세가 부과가 중단된 후 어떤 의미에서 나의 기본 전망은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정도와 그 규모라는 측면에서 바뀌었을 수 있다. 90일간의 조금 약간 애매한 얘기를 했네요. 이분은. 그렇죠? 그다음에 수잔 콜린스 이분도 지금 투표권자인데요. 보스턴 연준 총재는 4월 10일 이후에 별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네, 없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투표권이 없어요. 자, 보험원 이사는 4월 10일 이후에 특별한 통화정책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험원 이사를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마이클 바를 밀어내고 앉힌 사람이 트럼프죠. 향후 FRB 의장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의장에 대한 얘기는 다른 쪽으로 넘어갔고요. 보험원 이사는 그래서인지 특별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 발작 버튼 누르기 싫겠죠. 둘이 친하니까요. 자, 무살렘 지금 투표권 있고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우리 연준은 단기 기대치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스며들 정도로 높아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 장기 인플레이션까지 안 가는 것을 바란다고
어쨌든 그런 표현을 썼죠. 자, 그 다음에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 있죠. 비용이 얼마인지 고객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면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또 애매한 얘기 했네요. 그렇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없습니다. 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없어요. 베스맥도 없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밑에 얘기를 넣어놨습니다. 3월에 연준감독 부의장으로 지명됐을 때 4월에 상원지명 청문회에서 관세의 경제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임명했는데 트럼프의 발작 버튼을 살짝 건드렸어요. 사실. 관세가 경제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가 경제 효과가 대단하다고 트럼프가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파월이 연설할 때 맨 앞에 다는 거 있잖아요. 최대 고용과 안정적인 가격. 그러니까 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 연준의 이중 책무입니다. 그걸 항상 말하고 시작하고요. 모범생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는 견고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트럼프랑 생각이 같아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도 같아요.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최대 고용 수준에 도달했거나 그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중 책무가 뭐라고 했어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그중에 최대 고용은 뭐예요? 거의 최대 고용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는 트럼프랑 파월이랑 다를 바가 없죠. 우리나라 경제는 좋다. 물론 더 강하게 표현하죠. 트럼프는. 우리나라는 최대 호황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파월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표현이 저거예요. 모범생적인 답안.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뒤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트럼프의 발작 버튼. 관세 효과의 규모, 관세 효과가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판단을 해야 된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죠? 인플레이션. 이거. 아까 전에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 이중 책무라고 했는데 최대 고용은 잡았는데 물가 안정이 안 잡혔다는 거잖아요. 파월은 지금. 물가 안정이 됐다는 자신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관세 때문에 불확실하다 이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가격 수준의 일회성 상승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이 얘기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저게 없다는 거고 잡을 필요가 없다. 없는데 뭘 잡냐 이거고.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이라는 의무를 균형 있게 이행할 것이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최대 고용은 다 거의 잡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네요. 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성공이 모든 미국인에게 중요하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 동안 관세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7월 달에도 인하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름 내내, 여름이 최소한 7, 8, 9까지 여름 아닌가요? 그럼 여름 동안에 관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지켜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금리 동결로 가면서. 트럼프는 또 답답하겠죠. 무슨 여름, 무슨 가을에 생각을 하고 있냐. 지금 여름 들어가기 전에 빨리 내려 이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게 나오죠. 아주 신박한 표현을 썼습니다. 펜실베니아 애비뉴 1600번지에 사는 당신의 친구. 저게 누구죠? 저 주소 누구예요, 이거? 이 주소가 백악관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면 될 것을 신박하게 표현했네요.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파월이 여기서 치고받았을까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파월의 성격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시해야 될 소음일지, 경제 전망에 대한 월가와 소비자의 신뢰에 대해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일지 궁금하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파월이 뭐라고 했을까요? 표정은 굳었지만,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했죠. 의장 임기가 끝나면,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에 끝나는데 이사회 멤버 임기는 2028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죠. 트럼프가 만약 내년에 자르면, 뭐 임기가 끝나서 자르는 건 아니지만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재임명 안 하면 이사회 임기 가지고 갈 것이냐. 근데 지금 모른다고 물음표를 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제 관점에서 보면 복잡하지 않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뭐가 복잡하지 않느냐? 중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다. 나는 이것만 하는 거지. 뭐 트럼프 대통령 펜실베니아 1600번지에 사는 친구가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든 그거 모르겠다 나는. 경제와 튼튼한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 물가 안정. 이게 바로 연준 홈페이지에 그려진 그 그림입니다. 연준 홈페이지에 GDP, 실업률, PC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도모해서 GDP를 올리는 게 나의 목표다.
그런데 최대 고용에 가장 참조하는 지표는 실업률이고 물가 안정에 제일 참조하는 지표는 PC이다. 그걸 통해서 GDP, 어떻게 보면 나라의 키랑 몸무게, 키를 키우고 몸무게를 늘리는데 나는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것들만 보죠.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두 다 모여갖고 전부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제롬 파월은 떠나야 합니다. 트럼프는 첫날에 파월을 해고했어야 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방송인데요. 폭스 비즈니스. 연준은 아무것도 모른다. 연방정부 업무를 맡을 새로운 사람이 생길 때까지 9개월은 괜찮다. 아까 트럼프가 그 발언했죠. 9개월 뒤에 내가 바로 바꿔도 되겠느냐고. 자,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명백한 두려움이다. 맙소사 파월 당장 해고해. 좋은 건 다 망쳐버릴 거예요. 연준은 90% 이상 틀려. 문제는 소위 전문가들이 우리를 이런 공경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마치 금융 폭동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네. 도대체 뭐야 파월. 이제 파월을 폭동 주범까지 몰고 있어요.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대가로 누군가 뇌물을 주고 있는 게 분명하다. 금리를 인하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지. 트럼프가 그를 해고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군. 자, 이런 얘기가 수두룩히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결국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사실은 이 대통령과 이 제2의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 발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둘 다 목표가 똑같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들의 성공, 그다음에 GDP의 성장 이건데 둘이 성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날라리 트럼프 교장, 모범생 파월 교감, 학생들은 너무 피곤해.